17.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근무 3개월분을 상인이 선불한 돈을 호주머니에 불룩이 받아넣고 우층으로 올라왔다. 삼림건은 마침내 결말이 나고 돈은 호주머니에 들어있고 사냥은 대성공이고 해서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더없이 기분이 유쾌하였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는 레윈의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각별히 간절하였다. 그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날의 처음 시작처럼 유쾌히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레위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준 다정한 친구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고 싶은 생각은 많았지만 좀처럼 자신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끼치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머리를 떠나지 않는 어지러운 상념이 차츰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였다. 끼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중에 있다. 한데 그 병이란 그 여자를 모욕한 사나이에 대한 애정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모욕은 자기에게도 미치는 것이라 느껴졌다. 사실 우론스키는 그 여자를 모욕하였는데 한편 그 여자는 레윈 자기를 모욕한 것이다. 따라서 우론스키는 레윈을 모욕한 권리를 가지는 셈이며 또 그런 만큼 그의 원수였다. 그러나 레윈은 이 모든 것을 똑똑히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여기에 무엇인가 자기에게 모욕으로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며 자기는 기분을 잡친 그 일을 두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건 닥치는 대로 트집을 잡아서는 걸고 드는 것이었다. 오블론스키가 남의 속임수에 넘어가 어리석게도 삼림을 헐값으로 팔아버린 사실, 그나마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부쩍 그의 부하를 돋구었다. 그래, 끝났나? 하고 2층에서 스테판 아르까지치를 맞이하며 그는 물었다. 저녁 식사를 할까? 응, 나도 반대 없네. 시골에 온 후로 식욕이 어찌나 늘었는지 참 놀랄 지경인걸. 한데 참 어째서 자넨 랴비닌더러 식사를 하고 가라 권하지 않았나? 흥, 그까짓 장사치. 근데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을 푸대접하나? 하고 오블론스키는 말하였다. 자넨 그 사람하고 악수도 안 했지. 그 사람하고 악수까지 안 할 거야 무어 있나? 난 하인들하고는 악수를 안 하네. 근데 하인이 그저보다는 100배나 낫거든. 그러다 보니 자네가 대단한 보수주의자네 그려. 그럼 대체 계급의 융합은 어떻게 된 셈인가? 융합하고 싶은 사람은 실컷 하라지. 하지만 난 신내. 자넨 아무래도 결정적으로 보수주의자야. 정말이지 난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은 없네. 난 그저 콘스탄틴 레윈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콘스탄틴 레윈이지. 하고 빈정거리며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사실 난 기분이 좋지 않네. 근데 무슨 탓인지 아나? 좀 실례의 말이지만 자네의 그 어리석은 매매 탓이라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애매하게 꾸지람을 듣고 공박을 당하는 사람처럼 호인답게 이마를 찡그렸다. 자, 그만해 두게나.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야 언제나 그러기 마련이지. 누가 뭘 팔기만 하면 매매가 끝나기가 바쁘게 그건 훨씬 더 값이 가는 걸 그랬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거든. 한데 정작 팔려고 할 때에는 아무도 그런 값을 주겠다는 작자가 없는걸. 아니야. 보아하니 자넨 암만 해도 그 가련한 야빈에 대해서 단단히 무슨 앙심이 있는 모양이야.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아나? 자네야 또 말할 테지. 보수주의자라고. 혹은 그 밖에 또 무슨 끔찍한 말을 꺼낼 거야. 그러나 어쨌든 난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족 계급의 영락을 목격할 때 억울하고 분한 생각을 참을 수가 없네. 나 역시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계급의 융합이요 무어요 해도 난 이 계급에 속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영락이 사치한 생활에 기인한 것이라면 또 모르겠네. 사실 호화스럽게 세월을 보낸다는 건 어디까지나 귀족다운 일이고 오직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노릇이니까. 지금 농부들은 한창 우리 주위에서 토지를 사들이고 있네. 그건 나도 분하지 않아. 지주 양반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사이에 농부들은 땀 흘려 일하며 게으른 자들을 몰아내는 게거든. 그건 마땅히 그래야 오라.
오히려 난 농부들에게 찬사를 드리는 바이네. 그렇지만 말이지, 그걸 무엇라고 말했으면 좋을까? 귀족 양반들의 진의 순진한 마음씨라고나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끝내 영락의 길을 걷게 되니 그건 곁에서 보는 나부터 억울하단 말이야. 여기서 볼스카 사람인 한 소작인이 니스에 살고 있는 귀족 부인에게서 아주 훌륭한 영재를 반가나 될까 말까 한 헐값으로 산 리가 있는가 하면, 또 저기서는 정보당 10루블은 받아야 할 땅을 1루블씩 받고 상인에게 대부를 해주지를 않나. 또 자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사기꾼 놈한테 3만 루블이란 돈을 성큼 선사해주고, 그러니 어쩌겠나. 나무를 한 대 한 대 세란 말인가? 물론 세야지. 하지만 자넨 그걸 세지 않고 팔았네. 근데 랴비니는 세어보았거든. 덕분에 랴비니네 자손들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넉넉할 거네. 다만 자네 아이들은 아마 그렇지 못할걸. 글쎄, 좀 신뢰의 말 같네만 그런 걸 일일이 세고 따진다는 건 어쩐지 내겐 하찮은 일로 여겨져서. 우리 할 일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일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리운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긴 참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시비를 따져 무엇하나. 그만 걷어치우세. 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걀지짐이로군. 이제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그 기막힌 약초조를 가져올 게고,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식탁에 마주 앉아 이런 훌륭한 오찬과 만찬은 참 오래간만이라고 수선을 떨면서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와 롱짓거리를 시작하였다. 글쎄, 나으리님은 말씀만이라도 치사를 하시지만 하고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대꾸하였다. 우리 도련님은 무엇을 대접하건 그저 빵껍질을 가져다 드려도 달다 쓰다 말씀 한마디 없이 잡수시고는 힝하니 일어서 나가신답니다. 아무리 자기의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애써도 레위는 여전히 우물하고 말수가 적었다. 그는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에게 꼭 한 가지 물어보아야 할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만 그럴 결심이 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언제 어떤 식으로 그 질문을 해야 할지 적절한 때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이미 아래층에 자기 방에 내려가서 옷을 벗고 다시 한번 몸을 씻은 후 사치한 잠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한편 레위는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어 이것저것 시시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친구 곁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다. 참, 비누도 기막히게 만들었는걸? 하고 몹시 향기로운 비누 덩어리를 집어들고 이모저모 살펴보며 레위는 말하였다. 그것은 손님을 위해서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일부러 준비해 놓은 것인 건데 오블론스키는 그것을 쓰지 않았었다. 좀 보게나. 이야말로 한계 예술품이여. 그래, 이제는 모든 것이 이 완성의 지경에 도달했어.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윤기 도는 얼굴로 잠옷 행복한 듯 크게 하품을 하였다. 예를 들면 극장이라든가 또 기타 유흥시설 같은 것도 하고 그는 또다시 늘어지게 하품을 하였다. 어딜 가나 전등이 없고 어디 가나 전등이 있고 그럼 전등이 있지. 하고 레유는 대꾸하였다. 그래, 한데 그 참 우론스키는 지금 어디 있나? 갑자기 비누를 놓고 불쑥 그는 물었다. 뭐? 우론스키? 뚱딴지 같은 질문에 흠칫 하품을 멈추며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그 사나이는 빼째르부르크에 있어. 자네가 시골 내려온 후 곧 그리로 떠났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모스크바에 오지를 않았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네, 여보게. 난 자네에게 솔직히 말하겠네만 그는 탁자 위에 팔굽을 고이고 불굴의 상기한 아름다운 얼굴을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얼굴에는 졸음을 못 이겨 하는 가슴칠해한 선량한 눈이 샛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일은 자네 자신의 불찰일세. 자넨 경쟁자를 보고 그만 겁을 집여 삼켰지. 한데 난 그때도 자네한테 말했거니와 어느 편에 더 가망이 있었던지 그건 모를 일이네. 어째서 자넨 용감하게 돌격을 하지 않았나? 그때도 내가 말한 바이지만 그는 입을 벌리지 않고 턱주가리만 우물거리며 하품을 하였다. 내가 구원을 했던 걸 저 친구가 아나? 혹은 여직 모르고 있었나?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며 레위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아니야, 저 친구 얼굴엔 어딘가 능청스런 외교적인 데가 있어.
그리고는 자기 낯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말없이 스테판 아르까지치의 눈을 마주 쳐다보았다. 가령 그 당시 그의 편에 무슨 감정이 있었다 쳐도 그건 외관에 끌려 마음이 들뜬 것에 불과하네. 하고 오블론스키는 말을 계속하였다. 이를테면 말이지, 그 대단한 귀족티와 사교계에서의 앞날의 화려한 지위라는 것이 그 애가 아니라 그의 모친에게 작용을 한 것이지. 레위는 이 말을 찡그렸다. 자기가 간신히 극복해온 거절로 인한 모욕감이 이제 방금 받은 상처처럼 그의 가슴을 허비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자기 집이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바람벽이 의지가 되는지 한결 마음이 든든한 법이다. 가만 있게. 하고 오블론스키의 말을 막으며 그는 말문을 열었다. 자넨 그걸 귀족티라고 하지? 그럼 내 자네한테 좀 물어보겠네만, 대체 우론스키나 그 밖의 다른 자들의 귀족티, 즉 나라는 인간을 멸시해도 좋다는 그런 귀족티라는 게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네는 우론스키를 가리켜 귀족이라 하지만 난 그렇게 안 보네. 그의 부친으로 말하면 교활한 술책으로 출세는 했지만 바탕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또 모친이란 것은 이 남자 저 남자 상관 안 한 사람이 없는 추잡한 여자인데 그자가 그래 무슨 귀족이란 말인가? 아니야. 좀 실례의 말이지만 난 오히려 나 자신이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래도 과거 3, 4대에 걸쳐서 존경할 만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만 진정한 귀족이라고 생각하네. 즉 극도로 교양이 있고 재능이나 두뇌, 그건 별 문제지만 나의 부친이나 조부가 살아온 것처럼 누구 앞에서나 결코 굴하지 않고 언제 한번 누구에게 아부한 일도 없는 그런 조상들 말이지. 근데 난 그런 사람들을 수다히 알고 있네. 내가 삼림의 나무를 한 대 한 대 센다고 자넨 그걸 너절하게 보지. 자네야 10만 루블이란 돈을 공짜로 랴비닌에게 던져주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자넨 봉급이니 무언이 그런 것들을 받지만 나야 어디 그런 거를 받는 게 있나. 그러니 결국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것과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길 밖에. 우리야말로 진짜 귀족이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구걸하여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 품전 20곱배이가에 몸을 파는 그런 인간들이 무슨 귀족이겠나. 누가 무얼하기에 그러나 나도 자네와 동감일세.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진심으로 유쾌한 듯 이렇게 대꾸하였다. 레윈이 돈 20곱배이가에 몸을 파는 인간들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것은 자기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 말이라는 것을 그는 느끼지 못한 바 아니었으나 레윈이 활기를 띈 것이 그에게는 진심으로 반가웠던 것이다. 누가 무엇하던가? 하긴 우론스키에 대한 자네의 평가에는 옳지 못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 그게 아닐세. 난 자네한테 솔직히 말하지만 만약 내가 자네 입장에 있다면 난 이번에 같이 모스크바에 올라가서 아니야. 자네가 그걸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네만 그러나 아무렴은 어무하나 내 자네한테 죄 말하겠네. 실은 난 구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네. 그래 자네 처지에 대한 생각은 내게 있어 이제 하나의 괴롭고도 수치스러운 추억으로 되었네. 그건 어째서? 부질없는 소리 그만두게. 아니 그 얘긴 그만하세. 참 내 말에 신뢰되는 점이 있었다면 부디 용서하게. 하고 레위는 말하였다. 속에 품었던 것을 죄에 털어놓자 그는 다시금 아침녘처럼 기분이 상쾌하여졌다. 자넨 내게 성을 내지는 않겠지 스티바? 제발 나무랍게 여기지는 말게. 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천만에. 성은 무슨 성을 내겠나.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가진 건 난 기쁘게 생각하네. 한데 참 새벽 사냥도 괜찮다고 어디 한번 떠나보지 않겠나? 난 이대로 잠을 안 자고 사냥터에서 곧바로 정거장으로 가도 무방하겠는데. 그것도 좋겠네. 18. 우론스키의 내면 생활은 완전히 그의 정열에 충만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 생활은 예나 다름없이 사교계와 연대의 교제나 리해관계로서 이루어진 지난날에 습관된 궤도우를 제지할 수 없는 힘으로 달리고 있었다. 연대의 리해관계는 우론스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본디 그가 자기 연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연대 내에서 그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대 내에서는 모두가 우론스키를 사랑하였을 뿐 아니라 그를 존경하였으며 또한 그를 자랑으로 여기었다. 굉장한 부자인데다 훌륭한 교양과 재능을 겸비하고 온갖 종류의 성공이나 공명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양양한 전도를 가진 이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의 온갖 이해관계 중에서 연대와 동료들의 이해관계를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그지없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우론스키는 자기에 대한 동료들의 이러한 견해를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이 생활을 사랑하고 있는 터이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동료들의 이런 견해에 보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자기의 애정에 대해서 어느 동료에게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곤드레만드레가 되는 술좌석에서도 실수하여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일은 없었으며 하기는 그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는 예는 없었지만 또 일부러 경망한 친구들이 은근히 그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꺼낼라 치면 당장에 상대편의 입을 막아버리곤 하였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교에 대해서는 온 시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모두 그와 안나와의 관계를 어지간히 짐작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바로 그의 사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점, 즉 안나의 남편 까렌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고 따라서 이 관계가 사교계에서 유표하게 이목을 끄는 것이라는 그 점을 못내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내심 안나를 부럽게 보면서도 진작부터 그가 고상한 여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오던 젊은 여인들의 대다수는 자기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을 기뻐하며 이제 세상의 평판이 뒤집히는 날에는 온갖 무서운 무매를 그에게 들씌우려고 오직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은 때가 오면 안나에게 쥐어뿌릴 험구와 비방의 진창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대다수의 노년배 남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런 추잡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못마땅하게들 여기고 있었다. 우론스키의 모친은 아들의 정교를 알고 애초에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다. 그 이유는 그 여자의 견해에 의한다면 상류 사회에서의 정교처럼 사교계의 젊은 청년을 세련케 하는 것은 더 없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그처럼 자기 마음에 든 그 안나가 그렇게 줄곧 자기 아들의 이야기만 하기는 하였지만 결국은 역시 모든 아름답고 점잖은 여인들 그 여자 자신의 견해에 의한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이 오직 안나와 계속 만나기 위하여 그냥 연대에 남아있으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상부에서 권하는 앞날의 출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지위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 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고유의 인사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애초의 견해가 달라졌다. 이 정교에 관하여 그 여자가 알게 된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그것은 그 여자 자신도 찬동할 수 있는 그 화려하고 우아한 사교적 정사가 아니라 남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칫하면 맹랑한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절망적인 일종의 워르터식 정렬. 워르터, 괴테의 작품 젊은 워르터의 번민의 감상적인 주인공, 실령 끝에 자살하였음. 이었다. 이건 역시 그 여자의 비유에 맞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들이 돌연 모스크바를 떠난 이후도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래 자기한테 한 번 찾아오려고 마다다를 통하여 벌써 여러 차례나 전가를 보내었다. 오론스키의 형 역시 동생의 소행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애정인지 진정한 것인지 하찮은 것인지 열렬한 것인지 열렬치 못한 것인지 굳건한 것인지 굳건치 못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애당초에 따지지도 않았다. 그 자신 처자가 있는 몸으로 무용단의 계집과 동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문제는 퍽 관대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동생의 이 애정이 비위를 거슬려서는 안 될 무모한 인사들의 불감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까닭에 자기도 동생의 행실에 좋게 보지 않았다. 군대에서의 근무와 사교계의 교제 이외에 우론스키에게는 또 한 가지 일이 일었으니 그것은 곧 말을 타는 일이었다. 그는 승마의 열렬한 애호자였다. 이 해에는 장교들의 장애물 경마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우론스키는 그 경마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고 순영국종 안마를 한 필 사들이었다. 그리고는 안나와의 정교에도 불구하고 박두한 경마에 어지간히 열중하여 있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정렬은 서로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는 가끔 자기의 사랑을 떠난
다른 어떤 일에 몰두함으로써 지나치게 그를 흥분시키는 강렬한 인상에 마취된 몸을 쉬고 심기를 일신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